중소기업연구원 김재중입니다. 네, 여러분 모시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게 된 영광이고요.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신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적합업종을 이미 저희가 도입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그다음에 적합업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사항들, 앞으로 이런 적합업종 제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 이후에 그 투자 경제를 넘어서 뭐 기술 혁신 경제, 또 일부 어떤 그 이후 단계를 좀 논의한 모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주도의 어떤 경제로 이행하게 될 경우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, 최근에 이제 그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참여 구성원 간의 협업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, 이른바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자본주의 4.0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. 자본주의 4.0 공간성장의 새로운 개념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 이러한 그 자본주의 4.0이라고 하는 공간성장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,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제가 그 대기업 주도로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대기업들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그 성과를 낸 측면도 있고, 또 그 이면에는 또 중소기업 업종으로의 과도한 사업 확장도 좀 있었고, 이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대기업에 대한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좀 확대시키고 수출 주도 업종과 내수 업종 간의 좀 양극화를 초래한 이런 측면들이 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은 그 성과가 중소기업에 넘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간다. 이런 이른바 낙수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, 작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런 낙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거든요. 이처럼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동반 성장의 필요성이 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. 그동안의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서 주로 지급 결제라든가 납품 단가 문제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으나, 최근에는 이 사업 영역 쪽에 다툼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. 그동안에 이제 그런 거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급 결제라든가 납품 단가 문제는 뭐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제가 가능했지만, 이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는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, 이 아까 말한 그 사업 영역에 대한 이 갈등이 조금 더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완화해 볼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모색한 것이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10페이지부터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어떻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제가 2009년 4월에 이른바 출종제라고 하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. 이 출종제가 폐지가 된 이후에 우리 그 대기업들은 이제 그 자회사도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자산 총액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주로 이제 그 자산이 좀 늘어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부분이 뭐 제조업이라든가 또 신성장 동력 분야로 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, 그렇지 않고 그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그 음식업 같은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자영업자들이 했던 업종으로 이게 그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페이지 보시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미래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로 진출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메디슨을 인수해서 의료 분야에 진출한 경우라든가, 뭐 SK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, 그다음 롯데는 자기 그 전 분야 많이든 음식점이라든가 도소매 쪽으로 집중하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은 뭐 일견 긍정적인 사인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주력 업종이 아닌 분야의 진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베이커리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업, MRO, 뭐 경비업 같은 이런 것들, 그다음에 뭐 이런 쪽의 진출도 상당히 좀
많이 일어나고 있더라. 또 한편으로 뭐 지난 그 10월 17일 날 공정거래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 그 대기업들 간의 그 내부 거래 비율이 여전히 높은 비중이더라. 특히 그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 거래 비중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내부 거래 자체가 뭐 아주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건 아닙니다. 이런 수직 계열화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 기업의 핵심 공정을 좀 이렇게 좀 하고 나머지는 좀 외국으로 넘기고 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사인이 있지만 또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그 총수 계열 가족 간의 뭐 어떤 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사업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과연 그 업종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게 이제 공정거래 발표 내용이거든요.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볼 때 대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출종제 폐지 이후에 그 계열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뭐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국민들이 보기엔 좀 납득이 안 가는 분야로의 그 사업 영역 확대도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V9 대책이 발표가 됐고 그 V9 대책을 통해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거나 납품 단가를 좀 정상화하고 하도급 계획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자. 그리고 대기업이 개발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V9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이제 V9 대책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있지만 그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입니다.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하겠다. 이게 이제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적합업종 제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이제 V9 대책에서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. 그동안에 그 18페이지에는 이제 그동안에 동반 성장의 V9 대책 이후에 그 동반 성장 추진 실적이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. 뭐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특히 하도급 거래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라든가 기술 탈취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술자료 요구 시에 그 서면 요구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대형 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노력도 좀 일부 있었고,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이라고 해서 대규모 유통업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정 거래를 위한 법을 이제 현재 지금 통과를 시킨 상태이고요. 제가 이 보고 쓸 때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보고를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, 3차까지도 확대하는 측면도 좀 있고,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해서 일반 제조업 분야의 적합업종 선정이 1차로 마무리됐습니다.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동반 성장 추진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동반 성장 지수를 좀 산정해서 공표하겠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. 그 동반 성장 현장 실태 조사 같은 경우도 약 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조사가 일어났습니다. 이런처럼 나름대로는 체계적인 방향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적합업종 제도를 포함해서 동반 성장 정책이 좀 추진돼 왔습니다. 뭐 일부는 성과가 있었고 또 일부는 뭐 그렇게 뭐 효과가 좀 많이 미흡한 거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23페이지 보시면은 올 9월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동반 성장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좀 잘한다 하는 평가보다는 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.
그리고 앞으로 그 대중소기업의 노력의 부분에서도 대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의식들은 중소기업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통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대책을 조사한 결과도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이고, 그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도 그 적합업종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5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뭐 1년 도입의 필요성은 뭐 어느 정도 좀 인지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중소규모에 의해서 운영이 돼도 충분히 기술적인 효율성이 있어서 생산 기술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업종이나 품목이 분명히 있을 거다. 저희는 그걸 이제 최소 효율금을 가지고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량 다품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먼저 시장에 진출해서 시장을 개척한 분야도 분명히 있다. 이거 반대로 대기업이 진출해서 뭐 중소기업이 진출한 시장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 역할 분담이 좀 분명한 업종들이 있다. 뭐 예를 들어 생산은 중소기업하고 유통은 좀 대기업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갖춰진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시장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좀 아무래도 고용 흡수력이 좀 높은 업종들을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. 그다음에 그 26페이지 보시면은 그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그 대기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했고, 그리고 5월달에 이제 약 그 신청 품목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234개 품목이 이제 신청이 되었고요. 그리고 그 신청 품목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7월부터 지금 8월까지 진행을 했고, 그리고 지난 9월에 이제 1차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. 사업 이양은 1개 품목, 진입자재 4개, 확정자재 11개 등 총 16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마쳤습니다. 현재는 이제 내일 2차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해서는 선정 가이드라인은 뭐 2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중소기업 적합성, 최소 효율적으로 추정해가지고 이 규모가 중소기업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만족도, 저희가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1차 아까 그 230개 품목 중에서 1차 검토 대상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번 별도로 진행을 해봤습니다. 대체적으로 그 조사 대상 중에 한 60~70% 정도는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이 있었고요. 중소기업 제품이 그 물건을 만들어도 구매를 하거나 또 재구매 또 주위에 권유하겠다는 의견도 좀 있어서 일반 국민들 생각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만족도라든가 협력사 피해, 뭐 수입 비중, 수출 비중 같은 거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입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이 제품의 국내 수요를 막아놓으면은 결국 수입품이 대체를 하게 될 그런 경우들 좀 한정을 해서 일정 부분 수입 비중이 높은 부분은 좀 뭐 제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R&D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좀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중소기업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몇 가지 원칙적인 걸 좀 정하자. 그래서 일몰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서 이걸 무한정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 3년,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3년을 연장해서 최대 6년까지만 보호해주는 그런 일몰제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. 그리고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, 뭐 이제 최초에는 이제 고시는 1년 한 번 정도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업종을 지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, 그 다음에 지정 연장이나 지정 취소 요건을 좀 두어서 예를 들어서 그 중간 점검 같은 걸 통해서 성과가 좀 미진하거나 뭐 중소기업끼리 담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하는 요건들을 좀 두기로 했고요. 그리고 그 경영혁신을 좀 유도를 하자. 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그
연구개발 투자를 좀 집중하게 한다든가 품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병행하게 해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자. 그리고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호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의 어떤 책무성도 좀 부과하자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쟁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2006년 말에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이 아니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민간 협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선정 공고를 할 경우에 과연 대기업들이 이걸 지켜줄 것인가, 준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통 제조업만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분야 서비스업이라든가 신산업 분야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.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할 경우에 국제 통상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새 그 여러 가지 그 FTA 처리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는 이제 민간 자율운영이 되는데 그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방안이 과연 있는지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 사업조정 제도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에 한 6가지 정도가 저는 주요 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크게는 그 대기업들의 역할이 좀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 운영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운영의 묘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업 영역을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에 어떤 대통상 마찰 가능성 같은 것도 전부 염두에 두고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30페이지 보면 이제 제가 기본 방향을 몇 가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 방향은 3가지 원칙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. 첫째는 자존의 원칙이다.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.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가져야 본인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런 자존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자율의 원칙입니다.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자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타율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들이 뭐 팔복을 비틀어 가지고는 이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와 합의 이행이 조금 전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, 세 번째는 자강의 원칙입니다.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만이 적합업종에 대한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덜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기본 방향은 자존의 원칙, 자율의 원칙, 자강의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실천 방안으로서는 저는 몇 가지를 좀 들고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좀 만드는 데 초점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자. 그동안에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용인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의 경쟁의 양상이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. 결국은 적합업종 도입이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아지는 생태계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명의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우수거래국의 상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탐대실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노블레스 어빌리지를 좀 신철하는 이런 하나의 그 모습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. 과거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과거 국민과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부분은 좀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좀 자발적으로 보호해주는 책임있는 자세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.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분야로의 그 대기업 진출이 확대될수록 반기업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대기업들을 좀 때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기업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.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말보다 실천이 좀 있어야 되겠다. 그동안 대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내놨습니다. 과거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이제는 뭐 하나라도 제대로 좀 실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적합업종 분야에서도 좀 일부 업종에서는 상당히 그 전향적으로 자세 전환을 해서
통큰 양보를 하는 업종도 있고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 업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거 동반성장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보고 그런 말보다는 좀 행동에 앞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.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합업종을 포함한 동반성장 관련해서 법제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. 뭐 신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동반성장에 관련된 법들이 여러 군데 산재가 돼 있고 또 일부는 또 법적인 근거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고 그 새로운 제도가 적합업종 제도 같은 게 도입됐다면 그거에 따른 법률적인 근거를 좀 더 명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. 국민생활 편의와 중소기업 보호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규제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법제화가 조금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